안녕하세요. 원탑국어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1권 독서편 파트 1의 3 지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독서 지문이 힘든 이유는 지문의 길이가 길고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대부분 눈으로 읽고서 그냥 문제를 풀 때마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지문과 문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결국 이제 시간 낭비로 이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려면은 지문을 문단별로 요약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약을 단순히 줄이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문단별로 스스로 해석해서 중요한 중심 내용을 찾는 거거든요. 그럼 스스로 해석하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또한 서론의 중심화제를, 이제 설명문 같은 경우는 보통 서론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가 중심화제인데, 서론의 중심화제를 의식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글 전체가 서론의 중심화제를 중심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쉽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약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서론의 중심화제 찾기 연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청취한 다음에 지문을 해석할 때 반드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문학이 왜 어려운지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지 가닥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독서의 장르적 특성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비문학은 논설문 설명문인데 논설문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고, 그죠?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가 중요하고, 설명문은 정보를 제공하는 글인데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읽으면 돼요. 논설문의 구조와 설명문의 구조를 알면 지문 내용이 파악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접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수능에서 아니면 내신에서 독서 자체가 가장 난이도가 있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응용력과 사고력을 평가하기 가장 적합한 게 비문학이에요. 독서. 그러니까 비문학 자체가 논리적 분석적인 글이기 때문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과학적 현상과 이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이론이 논리적으로 무엇이 어려워. 문제이니까 이를 보완하는 B라는 학자가 어떤 의견을 내놨고, 그래서 다시 C라는 학자가 이 둘을 논리적으로 보완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니까 그냥 술술술 읽히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떤 학생이 한 친구가 선생님 제가 그 과학 지문을 다 틀렸는데 읽기만 했네요. 해석은 안 하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문에 대한 내용 자체가 해석이 돼야지 얘기가 되는 것들인데 그냥 국어니까 줄줄줄 읽다가 시간만 갔다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고 논리적 로직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돼? 문제가 되는 거고, 결국 비문학은 글을 분석적으로 읽는 능력 자체를 길러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비문학이 힘든 이유 세 번째는 영역별 접근법을 모르는 거예요. 비문학은 크게 이제 내용상 인문, 예술, 사회과학, 사회영역, 과학영역 이렇게 나뉘는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저는 과학이 배경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배경 지식을 좀 알면은 도움은 되긴 되는데, 실제 배경 지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과학이든 인문이든 공통되게 글의 내용을 파악할 줄 아는가, 글의 구조를 파악할 줄 아는가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어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설명문이니까 논설문이니까 그다음 영역별로 어떤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과학 기준 80% 이상이 설명문이니까 설명문 구조를 생각하고 읽어야 되겠구나. 인문은 철학자 의견이 나올 때는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지문에 어떻게 할지 접근할지 영역별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최소한 어떻게 감을 잡고 가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접근하니까 힘들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지문의 길이 때문에 시간 부족에 시달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비문학 지문은 예전에는 평균 이제 4, 5지문에 한 지문당 3, 4문제가 총 15문항 나왔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돼? 지문 길이가 길어졌어요. 5, 6문단으로. 그래서 주제가 또 아니면 주제가 유사한 두 지문을 하나로 묶어서 출제하는데 그걸 주제 통합 지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량이 굉장히 많죠. 시험지 한 페이지를 차지할 정도로 많으니까 우리는 항상 시간 부족 때문에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비문학을 빠르게 읽고 푸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눈으로 두 번, 세 번 읽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읽을 때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을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지 않으려면 스스로 지문을 어떻게 돼? 요약하거나 해석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그게 오히려 시간 부족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할 건데, 일단은 요약하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요약하라고. 요약의 의미는 단순히 사전적으로는 줄이는 거지만 실제 제가 얘기하는 요약은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을 찾아내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 이제 우리가
비문학은 아까 뭐라 했어요? 글의 내용을 스스로 해석해야 된다 했죠. 그죠? 내용을 파악하려면 스스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내용을 이해하려면 지문의 중요한 정보와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약이 되는 건데, 요약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영어처럼. 영어 해석할 때 첫 번째 문장 읽고 두 번째 문장 읽을 때 첫 번째 문장 의미 해석해야죠. 그죠? 그래야 두 번째 문장이 해석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어도 마찬가지야. 각 문장의 의미를 영어처럼 해석하다 보면 요약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는 요약하면 내용일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문단별로 내용일치 선지가 1번에서 5번 선지가 문단별로 요약한 내용이 내용일치 문제에 딸린 선지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하다 보면 내용일치를 어떻게 돼?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요약하기 장점은 글의 주제를 찾는 건데 우리가 주제 묻는 문제가 따로 나진 않아. 요즘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따로 나진 않지만 모든 문제, 중요한 문제들의 내용 문제의 답은 다 거의 주제이기 때문에 주제를 찾는 것 자체가 어떻게 돼?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답을 찾으려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지문을 해석하는 기본이 되면서도 정답률을 높이는 핵심 작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 요약을 시키고 나서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결국 요약이 답이에요. 왜? 문제를 풀 때마다 눈을 읽으면 문제를 풀 때마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엔 시간 다 뺏기고 틀린단 말이야. 근데 내용을 지문 전체를 한 번에 요약하고 장악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지문에 대한 장악력이 올라가서 그렇게 문제 풀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고 감으로 푸는 것 자체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약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만 요약을 하고 나면은 결국 문제 푸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많이 세이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모의고사 볼 때는 줄치기 요약이라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돼? 요약하기 도사가 되면 돼요. 자동으로 그냥 늘 모든 글을 읽을 때 요약하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면은 4등급 학생들이 1등급도 충분히 가요. 그건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특히 이제 과학 지문도 안 읽히고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앉은 자리에서 그냥 문단별로 요약하시면 굉장히 빨라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약하기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요약하는 방법을 일러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모든 글은 보통 가나다라마 5문단에서 그죠? 앞에 주제가 있는 거를 두갈식 구성이라고 그러고 맨 뒤에 주제가 있는 걸 미갈식 구성이라고 얘기하고 가운데 주제가 있는 걸 중갈식이라고 하는데 각 문단도 마찬가지예요. 주제문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되는데 보통 앞에 아니면은 그죠? 비문학이 주제가 앞에 아니면 뒤에 있어요. 가운데는 별로 없고 그것처럼 앞문장 아니면은 한 문단에서 앞문장이 뒷문장이 어떻게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좀 유식하게 해서 주제문 플러스 뒷받침 문장으로 구성된다는데 보통 주제문이 앞에 아니면 뒤에 위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그는 천재 영화 감독으로 명성을 날렸다. 그럼 이게 주제문이 앞에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이 다 뒤에가 있는 거예요. 뒤에 자세히 요거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긴 예시 이런 게 쓰였네, 그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평민들은 자신의 삶에 겪은 애환, 비애, 사랑, 감정 등의 어떻게 시조로 표현했고 현실 문제를 풍자하거나 세상살의 삶의 애환을 시조로 표현했다. 그럼 여기 뒷받침 문장이 되는 거고 포괄적인 내용이 주제문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얘는 그죠? 첫 번째 예시는 주제문이 문단의 앞에 위치하는 거고 뒷받침 문장이 뒤에 위치하는 거죠. 예시는 뒷받침 문장이 앞에 위치하고 근데 요게 지금 주제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문장과 문장의 관계는 대등하고 종속이 있어. 대등은 의미상 서로 층이 같다는 얘기고 종속은 하나에 속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종속이겠죠, 종속. 그죠? 뒷받침 문장은 주제문의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 크고 포괄적인 것 자체가 앞에 아니면 뒤에 위치하는데 그게 주제문이고 나머지는 다 뒷받침 문장으로 위치하는데 얘네의 관계는 뒷받침 문장이 주제문의 종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대등과 종속의 관계를 따지면은 쉽게 파악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주제문 뒷받침 문장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그죠? 중요한 단어만 찾으셔도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설명문인의 경우 특히 많이 이제 이게 도움이 되는데 여기 지문 읽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감각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동물들의 감각모 이렇게만 요약해도 어떻게 돼? 요약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설명문에선 중요한 핵심 키워드만 찾는 거야. 무엇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 무엇에 해당되는 핵심 키워드나 중심 단어를 찾아주면 요약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약하는데 가장 많이
빨리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접속을 체크하시면 되는데 A 그리고 B는 그죠? 순접이라고 우리 배웠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앞뒤 내용 유사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이건 둘 중에 하나만 요약하면은 요약이 되는 거고요. 자, A 그러나 B는 당연히 B를 요약해야 되죠. 그런 영수는 착하다 그러나 거짓말을 한다. 그럼 영수의 장점이 단점이야? 뒷부분이 핵심이니까 단점이 되는 거고 A 그러므로 B는 B가 핵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요약해 주면 되니까 원인 그러므로 결과니까 당연히 결과가 중요하고 그 핵심은 어떻게 결속했다가 핵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 그러고 B는 하나만 요약하면 되고 A 그러나 B는 뒤를 A 그러므로 B는 뒤를 이렇게 요약한다. 이거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약하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론을 의식적으로 찾으면 나머지 문단이 보여요. 자, 항상 사람은 얼굴, 머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얼굴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론이 중요한 건데 자, 보통 보면은 이걸 한번 볼게요. 영수의 장점이야. 그럼 장점 중에 착하다, 부지런하다, 거짓말을 한다. 어머, 하나가 잘못됐네, 얘가. 그죠? 얘가 보통 어떻게 돼? 서론으로 나와. 서론에서는 중심화제, 보통 이제 3단 구성이에요. 비문학은 서론 중심화제, 본론 원인 분석, 아니, 본론 중심화제 해명, 결론은 어떻게 돼? 요약 정리 마무리인데, 보통 가문단이나 나문단이 서론 나오는데, 영수의 장점이 중심화제가 되고, 나다라가 어떻게 본론으로 서론을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다라 문단끼리는 대등이지만, 가인 서론의 종속이 되겠죠. 그죠? 항상 문단 간의 관계도, 문장 간의 관계도 대등 종속이고, 문단 간의 관계도 대등 종속이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가 요약이 잘못된 거예요? 라의 영수는 거짓말한다가 요약이 잘못된 거지 장점이 아닌 단점이니까 그럼 서로 내용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라문단이 요약이 됐을 때 이럴 땐 다시 수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서로를 의식적으로 찾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 요약이 빨라지는데 그 이유가 모든 글은 일관되게 서론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스스로 요약한 내용이 앞뒤 문단 연결시켜 보시면 돼요. 그럼 보통 어떻게 돼? 얘네는 다 잘 됐는데 얘만 잘못됐네 하면 얘를 고쳐야 되겠네. 그치? 서로 의식적으로 찾거나 요약한 내용을 앞뒤로 비교해보면 내가 요약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비문학 또 잘 지문 해석하는 방법 두 번째가 서론의 중심화제를 찾는 거예요. 이건 아까 요약하는 것이랑도 연결되는데 요약하는 거는 강문단의 중심 내용을 내가 찾아서 스스로 해석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글 전체의 구조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란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과학기술, 경제, 예술 지문 대다수가 설명문이죠. 요즘 설명문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 설명문은 이야기하고자 바 중심화제가 하나이고 중심화제를 필두로 글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데, 설명문 보통 가문단 중심화제를 제시하고 본론이 나다라 문단에 연관된 많은 정보들이 제시되는데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이나 경제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가 너무 많은 거야. 도대체 뭘 중심으로 읽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요약을 하라는 거예요. 설명문에서도 문단별로 정보가 너무 많은데 중요한 정보가 뭔지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뭔지 구분 안 하고 보니까 맨날 멘붕 또 멘붕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한다라는 거는 줄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설명문일지라도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내가 어떻게 중요한 정보들을 구분하면서 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 과학기술이나 경제가 많이 잡히거든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이 이건데 이제 서론의 중심화제를 찾게 되면은 본론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이 되겠죠. 그죠? 가에서 어떻게 돼? 가스 등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하면 어떻게 나에서 가스 등의 원리가 설명이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그 판단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서론과 본론을 중점적으로 읽고 글쓴이가 제공한 정보가 무엇인가를 빠르게 섭렵하면 된다는 거예요. 따로 중심화제가 무엇인가 서론이 가인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대부분 다 가에 서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어떤 지문은 다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얘인지 이 문단에 있는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글에 대한 장역이 높아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서론에 가스 등의 원리니까 본론에서 나오겠구나라고 예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크겠죠.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보통 보면 이제 읽다 보면은 여기 그 청소년기의 자아에 대한 얘기인데, 그죠? 자,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는 도덕적 자아인 것이다. 그런 이제 데이먼이라는 사람은 도덕적 자아는 도덕성과 통합되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신체적, 활동적, 사회적, 심리적 자아가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청소년기 도덕적 자아 형성 과정을 네 가지로 얘기했는데, 본론에서 그럼 이 네 가지 자아가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이 되겠죠. 그럼 본론은 뭘 읽을지, 뭘 중심으로 읽을지 내가 어떻게 내 가닥이 쓴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잡힌다는 거죠. 자, 이제 본론에선 중심화제를 해명하는데
보통 이제 보면은 나문단에서 이제 실체적 자와 활동적 자가 설명이 되고 다문단에서 사회적 자와 심리적 자가 설명이 되는데 이제 보통 요게 신체적 자, 활동적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자, 심리적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서론에서 얘기했던 도덕적 자로 가는 거겠죠. 아, 도덕적 자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자가 필요한데 그 네 가지를 다 설명하고서 그래서 이게 도덕적 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결론은 당연히 어떻게 돼? 서론에서 이야기한 걸 마무리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은 청소년기 도덕적 자 형성 네 가지인데 이게 중심화제가 되는 거고 가운데선 중심화제를 열심히 해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정보들을 중심으로 읽어주면 되겠죠. 아, 신체적 자는 뭐고 활동적 자는 뭐고 사회적 자는 뭐고 심리적 자는 뭐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덕자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가를 읽고 도덕자를 형성하는 네 가지 자가 본론에 나오겠구나 예측을 하고 읽어야 돼요. 서론을 찾으시면은 중심화제를 찾고 본론에 뭐가 나올지 예측을 하고 읽으시고 그럼 당연히 글을 무엇을 중심으로 읽을지 가이드라인이 잡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예상하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또 알아야 될 게 이제 많은 글들이 첫 번째 문단에 중심화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게 아니네. 읽다 보면 그죠? 나에도 있을 수 있고 다에도 있을 수 있고 라에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이제 그래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화제가 가문단에 있는지 나문단에 있는지 다문단에 있는지 의식적으로 찾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비문학 지문 해석하는 방법 설명 마치겠습니다.